안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시죠? 네. 오늘은 그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지신 수년재판의 대부 천정호 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사진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학대 피해를 당하는 아동 개인도 좀 심각하지만 이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 중에서 이제 부모의 돌봄이나 보호 없이 자라다가 이제 일찍 가정을 이룬 그 청소년 부모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왜 7개월 아기를 그 큰 개 2마리와 집에 남겨놓고 부모가 각각 6일 동안을 유흥을 즐기다가 결국 아기가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미성년 부모가 있었고요. 요번에 창녕에서 일어난 그 사건 아시죠? 네. 탈출 소녀. 네, 네. 판사님, 그 아이가 탈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이 싫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도 그 친모가 17살에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참 더울 때 이제 그 사망한 그 현장 사건하고 그 현장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인중 때문에 탈출하다가 개목줄을 내가 묶었는데 그걸 실사를 그리고 지금 그 가만히 보니까 45개월 아이가 몸무게가 10kg가 됐다는. 예. 그리고 그 부모들 놀라면서 예. 그리고 그 SNS에 먹는 거 잠가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가 된 그 다음에 이게 학대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 재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보시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 좀 네. 드리러 왔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동학대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 가해자의 경제 상태라든지 교육 상태도 매우 다양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과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대부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다음 아이를 낳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맞습니까? 예, 이 청소년 부모들이 이제 보통 청소년 기본법에 만 24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대 시절에 이렇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정도라면 그 가정에서 만약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만 말씀해 보시자면 그 아이들이 일찍 결혼을 하고 또 일찍 비교적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세 사건 중에서 그 공통된 게 부모들이 가출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어릴 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어릴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보통 아이들이 가는 길,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대학 가서 취직하는 길이 아닌 가출을 해서 비행에 연루되거나 또 비행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에서 학업이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롭다 보니까 이제 그 비슷한 또래의 무리의 아이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또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아직 어린 상태다 보니까 인생을 즐겨야 된 그 시점에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모와 그 부모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구성되지 않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적어도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의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하는 경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야말로 방치해서 아이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도 일 수도 있고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육시설이라도 좀 많다면 그래 놀고 싶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했다가 아이들이 돌아오면 다시 돌려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사회 저변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아이들을 육아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돼버리니까 그런 이제 끔찍한 결과가 처리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판사님이 소년 재판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제 탈출하는 청소년들도 네.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아동학대 문제 못지않게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까 판사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어쩌면 학대를 당했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너무 일찍 부모가 됐을 때 자기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잘 모르고 또 학대받은 그대로 또 아이한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이게 이 다른 아동 학대 문제와 달리 네. 청소년 학대 문제는 어쩌면 주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게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는 미성년자라는 이렇게 이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은 부모들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이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3자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하려고 하면 후견 제도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위탁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냥 사회에서 방치된 상태에서는 선한 뜻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 개입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친권을 뭐 포기한다든지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마저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뭔가 가정적인 위탁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서 부모가 될 위치에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그 가출해서 생활하다가 임신을 해서 이제 곧 출산하게 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게 접근해서 부모가 되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는지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를 다시는 그 출산되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장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은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고 그 이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비행에 연루되고 비행에 연루되면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요.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일찍 애가 출산이 되고 그럼 아무런 경제적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가 출산하게 되면 대책도 없이 또 자기들은 뭐 20대 초반에 남들은 한창 즐기고 있을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그 가정한 짐을 지고 가자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어릴 때 당한 것처럼 자기 아이한테 그런 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되고요. 근원적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판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도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 아이들은 어쨌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단기 쉼터를 가든 장기 보호시설로 가든 아니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신고를 당하지 않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보를 많이 받아보면은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는 되지 않았으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방치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큰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저희가 물질적인 개입 외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남이거든요. 후견인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뻔히 보이면서 어떻게 근본적인 어떤 그 처방이라든지 개입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정말 속이 상해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소년 회복센터는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 6개월 정도는 맡아서 이제 보호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교육을 시키거나 상담도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이 아동은 꼭 학대 신고가 들어간 아동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학대 신고 당하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부모로부터 보호하고 싶어도 법적인 지위도 없지, 친권은 가로막혀 있지. 그래서 진짜 좀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네, 그게 이제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법에서 정해진 기관이 그 절차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아동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이제 절차에 들어가려면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죠? 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아무런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한 밖에 있는 아이들,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것은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서 지역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켜서 그 아이들에 맞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동 관련 기관들이 있을 건데요. 그분들은 이제 신고는 안 됐지만 그 아이가 방치되고 있으면 찾아가서 지역 아동센터에 오게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 교육의 일환으로 부모와의 관계 회복도 좀 조성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에 거물이 있는데 거물의 망이 촘촘하지 못할 때는 결국 그 공백을 우리 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누군가가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지금 대아협 같은 경우가 제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굳이 이제 법의 영역에 들어간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법의 영역에 적용을 받지 않는 애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건물망을 촘촘하게 자를 수 있는가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뭔가 정책이라기보다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회복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제도는 완전히 법의 공백이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제 판사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회복센터를 법의 어떤 한 규정, 법원에 있던 법원의 손실심판 규칙이라는 그 규정 하나 가지고 회복센터를 고안하고 그것이 결국 이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그 시설로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대아협이 활동하는 과정에 이 법이 개입하지 못하는 그죠 공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공백 부분을 어쨌든 힘들지만 적절하게 메꿔 나가 주시면 대아협이 진짜로 대한민국의 그 가장 중요한 아동보호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제를 주시는 겁니까? 너무 큰 숙제를. 조금씩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청소년 부모 문제는 어떤 지역적인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그 대아협에 전국적인 이렇게 그 회원들이 계시니까 그 회원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지역마다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국가의 기관이 또 국가의 기관의 보조를 받는 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그것이 법에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면 입법 요구를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법의 거물의 공백들이 촘촘해지도록 나중에는 공백이 거의 없도록 해 나가주시면 대아협이 아마
최선의 길로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숙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판사님. 판사님은 무서운 아빠인가요? 아니면 막 친구 같은 아빠인가요?